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듣고 자라왔던 말이 있어요. 부모님은 항상 싼 게 비지떡이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죠. 그렇다고 우리 집이 돈이 넘쳐 흘러서 명품만 사고 그런 집은 아니었어요. 그저 빚이 없고 사는데 문제는 없었다는 거죠. 아무튼 부모님의 가르침으로 저는 물건 하나를 살 때도 꼼꼼하게 따져보고 사곤 했어요. 물건 하나의 가격으로 여러 개를 살 수 있어도 마지막에는 이것저것 재보고 괜찮은 물건 하나를 고르는 습관이 들었죠. 늘 집에서 부모님부터 좋은 옷 한 벌 사고 그걸 2, 30년씩 잘 입고 다니는 모습을 봤었으니까요. 처음으로 제가 이상하다 생각했던 것은 시부모님을 처음 만나는 날이었어요. 첫 만남에 저는 시댁의 분위기가 우리와는 참 다르구나 하는 걸 느꼈죠. 보통 첫 만남 때는 그래도 좋은 식당이나 이야기 나누기 좋은 장소를 고르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시댁에서 누가 장소를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보는 그 순간부터 무제한으로 파는 고깃집에 저를 부르더군요. 저는 남편의 말에 설마 싶었어요. 그냥 그 근방에 있는 괜찮은 가게로 가겠거니 생각했죠. 그러나 제 예상과는 다르게 시댁 식구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고깃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당황했지만 자연스럽게 그들의 뒤를 쫓아 들어갔고 저는 평소에도 잘 이용하지 않던 곳이기도 하고 잘 먹히지도 않아서 깨작깨작 먹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시모는 제게 한 소리를 하더군요. 여기 돈이 얼만지 아니? 아니, 시간도 없어서 저녁에 보는 거니 점심이랑 다르게 금액도 추가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뽕을 빼야지. 아니, 너 지금 그렇게 먹으면 지금 우리가 내는 돈을 내다 버리는 거나 다름없다. 그러니 얼른 더 먹어. 얼마 되지도 않은 돈을 가지고 생색내는 것은 물론 제게 빨리 더 먹으라며 강요하는 듯이 말하더군요. 그런데 사람 식욕이라는 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예비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니 들으려고 무척 노력했고 저는 그날 과식으로 다음 날까지도 집에서 끙끙거리고 있어야 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의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집에서 반찬통이나 하나 들고 올 걸 그랬어. 열심히 구워서 거기 몰래 담아가면 다음 날까지도 고기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건데. 왜 내가 그 생각을 못하고 나왔을까? 아휴, 기왕 이렇게 된 거 어서 빨리 먹어. 무조건 돈보다 많이 고기로 배채워서 나가야 한다. 뉴스에서나 보던 진상들이 바로 시어머니였던 겁니다. 남편이나 시아버지는 그런 시어머니 모습이 평소와 같다고 생각했는지 아무렇지 않게 고기를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요. 저는 실제로 이런 사람을 보는 게 처음이어서 정말 당황했어요. 무제한으로 먹는 것에 그냥 만족하면 될 일을 더 많은 고기를 구워서 집에서 먹을 생각을 하다니 조금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결혼을 하면서 시댁 문화가 우리 집과는 너무 정반대라 무척 놀랐죠. 시댁 사람들은 남편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짠순이었어요. 사람이 조금 오래 쓸만한 물건도 모두 싼 것으로만 찾으면서 튼튼하지도 않은 물건만 사기 바빴죠. 예를 들면 가구같이 거의 반평생을 사용하는 물건도 싼 거를 사서 결국 고장이 나서 다시 사거나 돈 주고 사기 아깝다면서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예, 그 가구 같은 걸 뭐하러 돈 주고 사니? 길바닥에 나가서 여기저기 둘러보기만 해도 버려진 가구가 얼마나 많은데. 요즘 젊은 애들은 이사만 가면 가구를 바꾼다고. 멀쩡한 가구도 내놓더라고. 그런 거 가져와서 쓰면 엄청 잘 쓴다니까. 젊은 애들이 진짜 돈 아까운 줄을 몰라. 그래서 내가 이득 보는 거지만. 맞습니다. 처음 시댁을 갔을 때 멀쩡해 보이는 가구가 영 보이지 않는다고 했더니 전부 남들이 버린 제품 중에서 고르고 골라 집으로 가져온 거였죠. 운반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사는 것에 돈을 아끼는 사람이니 운반에도 분명 남의 손을 빌렸을 게 분명했죠.
아무튼 이렇게 시댁 사람들은 싼 거 혹은 무료로 얻을 수 있는 제품만 눈에 불을 켜고 찾는 것이 일상인 듯했어요. 그뿐 아니라 시어머니는 공짜라는 소리만 들었다 하면 물불 가리지 않고 무조건 찾아 나서기 급급했어요. 다른 할머니들이 길에서 공짜로 뭐를 한다더라 이야기하면 얼른 그 옆으로 가서 거기가 어디냐 꼬치꼬치 캐묻기 바빴죠.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부끄러워서 모르는 사람인 척하고 지나가기 바빴고요. 아무튼 이런 나날이 계속되면서 시댁을 가는 것을 조금 피하기 시작했는데 그날은 너무 급하게 저를 부르길래 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더군요. 그날도 역시나 공짜라는 소리를 들은 시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어디론가 간 날이었어요. 그날은 어르신들에게 의료기기 체험을 하면 키친타월과 계란을 무료로 준다는 소식에 저를 불렀던 겁니다. 물론 시어머니도 역시 체험을 하고 이미 받은 상태였고요. 그저 한 세트를 더 챙길 생각으로 집에서 쉬고 있던 저를 부른 거였죠. 저는 오자마자 영문도 모른 채로 그 안에 가서 체험을 하고 상품을 받아 나온 거고요. 그 상품은 당연히 시어머니의 손으로 들어갔습니다. 얌체처럼 제가 받아온 공짜 선물만 챙긴 거죠. 놀라운 사실은 이때까지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때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아무리 곧 이 집안 사람이 된다지만 나한테 부끄러움도 없나? 하고 말이에요. 아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이게 전부 결혼하기 전 이야기라는 소리를 듣고 놀랐을 거예요. 이때에 저는 그래도 남편을 사랑하고 있었기에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지 하고 넘겼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때 도망쳤어야 했습니다. 주변 어른들이 항상 사는 게 비슷비슷한 집끼리 만나야 잘 산다는 얘기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더군요.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보니 뼈가 아플 정도로 후회가 커지는 얘기였죠. 그래도 전 결혼하게 되면 이런 시댁의 분위기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 전부터 열심히 시댁을 방문하곤 했죠.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제가 낙숫물이 되어 시댁의 자린고비 마인드를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제가 노력한 것이 바로 좋은 것도 경험하게 해드리자는 거였어요. 항상 싼 것만을 고집하는 시댁 식구였기에 여유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좋은 물건을 선물하자 싶어서 돈을 아끼지 않았죠. 가볍게는 요즘 유행하는 샤인머스켓 있잖아요. 이런 비싸지만 맛있는 과일들을 하나씩 시댁에 사들고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유명하다는 디저트 맛집을 찾아가서 맛있는 디저트들도 종종 가져갔고요. 제가 이렇게 노력하는 것을 알았는지 그래도 시어머니는 항상 고맙다고 하면서 제가 가지고 온 것들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다가 얼마 뒤 남편의 중고거래에 대해 알게 되면서 제 마음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알고 보니 그간 내가 했던 선물들이 모두 중고거래로 팔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먹는 것들 중에서도 과일 같은 것들은 그냥 제가 있는 자리에서 먹었지만 빵이나 케이크 같은 디저트류는 바로 먹지 않았거든요. 이런 것들은 남편이 저 몰래 중고거래를 하고 있었더군요. 특히나 제가 사간 것들에는 비싼 명품도 간혹 있었는데 그것들은 전부 하나도 남김없이 팔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충격이었어요. 그래도 며느리 되는 사람이 시댁 식구들에게 좋은 경험을 주겠다고 가져온 선물을 이런 식으로 팔고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시어머니에게도 실망했지만 더 실망한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이 모든 선물은 남편이 옆에서 시어머니가 좋아할 물건이라며 부추겼던 것들이거든요. 앞에서 말했지만 저도 그렇게 여유가 넘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도 아끼고 아껴서 모은 제 비상금을 털어서 시댁에 선물을 한 거였는데 이걸 중고거래로 팔고 있었다니 저는 남편한테까지 뒤통수를 3개 맞은 느낌에 얼얼한 기분이 들더군요. 그날은 이대로 절대 넘기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 앞에서 직접 시어머니와 통화를 해보라고 재촉했어요. 남편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시어머니와 통화를 했고요.
그런데 사람이 참 변하질 않더군요. 아이, 어때? 내가 저번에 너한테 말한 물건 팔렸냐? 너 우리가 이거 판다는 건 며느리한테 말하지 마라. 아이, 그러면 선물 2번 다시는 안 가져올 거 아니냐. 절대 선물 못하게 막고 그러지 마. 막말해서 네 돈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너무 좋아했다고 하면서 네가 금액 찾아보고 더 비싼 거 골라서 내가 좋아할 것 같다고 옆에서 계속 거들어. 여자들은 그런 말에 끔뻑 속아서 사준다. 아이, 그리고 쇼핑백이랑 싹 챙겨서 와야 해. 그래야 손해 안 보고 제값에 팔지.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아니? 이 말에 저는 시어머니에게 있던 정도 다 없어질 것 같았어요. 더는 이 사람들에게 마음 쓰고 돈 써가면서 챙겨줄 필요가 없겠구나 싶었죠. 그래서 선물은 계속 간소하게 변해갔어요.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제게 직접적으로 선물을 가져오라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남편에게 제게 알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는지 시댁에 갈 때면 그저 입맛을 다시기 바빴죠. 이땐 정말로 제가 왜 이런 시댁 식구들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건지 결혼 전의 날이 그리워지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다가 시댁과 돌아서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가지고 재미를 톡톡히 봤는지 평소에도 제가 사용하는 물건들을 가져가곤 했어요. 화장품 같은 것들이 집에 있으면 제게 그저 문자 하나 보내놓고 가져가는가 하면 본인에게 맞지도 않을 것 같은 옷을 저 몰래 들고 간 적도 있죠. 이게 무슨 좀도둑인가 싶을 정도로 내 물건들이 사라지는 것을 그저 두고 보고 있었더니 제가 아주 호구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했으면 저는 그냥 참고 넘겼을 거예요. 새 물건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쓰던 물건을 가지고 가서 팔거나 본인이 알아서 처리했을 테니 말이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재미는 결코 파는 것에서 끝나질 않더군요. 그때는 제가 임신을 해서 출산을 준비하던 때였어요. 그래도 첫 손주를 보는 상황인데 시어머니는 거지 근성을 버리지 못한 것 같았죠. 왜냐하면 손주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들고 온 선물들이 정말 가관이었거든요. 그저 보기만 해도 이게 중고로 산 제품이구나 싶은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누가 요즘 다 떨어진 누구한테 물려받은 것 같은 포대기를 쓰나요? 네, 맞아요. 시어머니가 잘못했다 말해도 이런 집을 선택해 결혼한 제가 잘못이긴 하지만 그래도 속상한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요즘 아기용품들이 얼마나 잘 나오는데 애초에 저는 포대기를 쓸 생각도 없었어요. 포대기는 잘못하면 아기가 떨어질 위험도 있고 여자한테 무리도 가고요. 옛 어른들에게는 정말 죄송하지만 요즘 아기용품이 정말로 잘 나온답니다. 길에서 아기 용품점에 들어가도 허리에 부담이 덜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어디서 몇천 원에 사거나 무료로 받은 것 같은 포대기 하나, 그것도 때가 덕지덕지 묻어있는 걸 제게 던져주더라고요. 전 이때 이 사람이 제정신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어이가 없었어요. 심지어 아기가 태어나면 먹이라던 분유는요, 누가 먹다 남은 걸 가져온 건지 뚜껑이 열린 것은 물론이고 한 절반 정도는 이미 먹어서 없더라고요.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손주인데 이런 걸 먹이고 싶은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 말고도 아이가 크면서 읽어주라며 가지고 온 책은 아예 다 떨어져서 속지가 너덜거리고 있었습니다. 표지가 없는 것들도 있었고요. 무슨 어디서 10년은 묵힌 것들을 가져와서 제게 선물이라며 던져주는 사람의 심리를 저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더군요. 더 웃긴 건 말이죠. 이런 책들이 더 오래 쓸 수 있는데 아깝다면서 제 앞에서 테이프로 책을 칭칭 감고 있는 거예요. 저는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았죠.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어머니는 아주 당당하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얼마 전에 부잣집 아줌마가 이사 간다는 말을 들었거든. 그 집이 정말 잘 살았는데 애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 나이야. 그러니까 아기 때 쓰던 물건은 전부 버리지 않겠어?
그래서 내가 쫓아가서 얼른 주워왔지. 아니, 주워온 건 아니지. 그냥 버리려면 뭐든지 달라고 했지. 아무튼 내가 고생 좀 했다. 그러니까 너도 아껴서 써. 제 예상이 빗나갔더군요. 시어머니의 행동은 아예 선을 넘었어요. 당당하게 남의 집에서 버린 것들을 받아왔다고 말하는 시어머니에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선을 그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까지는 그저 시댁 분위기다 가풍이다 싶어서 제가 참으면서 지냈어요. 그리고 전 그걸 탓할 생각도 없어요. 저도 아끼고 살면 좋죠. 중고로 괜찮은 물건들을 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요. 다른 누구도 아니에요. 어머님 첫 손주 쓰라고 가져온 물건이 남들이 버려지는 것들, 저는 이것들 사용 못합니다. 제 자식한테는 누구도 흉보지 않을 좋은 제품들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먹다 버린 분유 먹여서 큰일 나면 누가 책임지시려고요? 어머님이요? 책임 안 지실 거 저 다 압니다. 그러니까 가져오신 거 전부 도로 가져가시든가 아니면 알아서 버려주세요. 또한 앞으로 저도 어머님께 도움드리는 것들은 모두 제 남편 돈으로만 할게요. 제 돈으로는 어머님이 제게 지금까지 해주셨던 대로 중고 물품 싼 것들 사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던 건지 당황하던 시어머니는 이내 태도를 바꿔서 제 동정심이라도 얻으려는 심보로 갑자기 힘없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나도 내 첫손주에게 잘해주고 싶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걸 어쩌냐. 나라고 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오겠어? 아니잖아. 지금 공과금도 밀려서 손주한테 새 걸로 다 사주고 싶어도 그렇게 못해. 이런 내 사정을 너도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며느리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냉정해? 지금까지도 그래. 내가 네 물건 중고로 판 건 정말 미안하다. 내가 내 아들 이용해서 물건 받았던 일은 사과하마. 그래도 이건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제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미안하다며 사과하는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조금은 마음이 풀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더군요. 사과와 동시에 시어머니는 무슨 중대 발표라도 하는 듯이 태도를 고쳐서 당당하게 서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집도 바쁘잖아. 그러니까 내가 손주를 봐주마. 그 대신에 너는 나한테 돌봄비를 주는 거야. 내가 남도 아니고 싸게 해줄게. 그러면 내 콩가금이나 용돈 대신에도 쓰고. 그럼 너도 명목 있으니 아깝지 않을 거 아니냐? 그렇지? 내 생각 정말 기가 막히지 않냐? 시어머니의 말대로 저는 기가 막히더군요. 요즘 제가 예전처럼 선물도 하지 않고 돈으로 바꿀 만한 것들을 가져가지도 않으니 그랬던 모양입니다. 크게 실망해서 화난 저를 앞에 두고 첫 손주를 돌보는 비용을 용돈 대신 달라는 말을 뻔뻔스럽게 내뱉더군요. 진짜 시댁과 의절하고 싶은 마음이 단전에서 솟구쳤지만 참기로 했어요. 그래도 내 남편의 부모님이다 생각하면서 화를 참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출산이 가까워졌어요. 아이는 이제 안정기에 들어섰고 우리는 찾아야 하는 것이 하나 생겼죠. 바로 산후조리원 말이에요. 준비해야 할 것은 산후조리원 하나뿐이 아니었어요. 첫 출산이다 보니 이것저것 생각할 것들이 많아서 준비할 것들도 엄청 많더군요. 친정 부모님이 저를 도와주셨지만 부모님도 자식의 첫 출산이기에 많이 긴장하신 것 같아 보였어요. 저는 그런 부모님을 다독이며 이리저리 출산 준비를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한 것은 출산 용품들 정리였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필요한 것들이 무지하게 많더군요. 자식 있는 친구들이 저보고 아기 태어나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돈은 엄청나게 들어간다면서 허리가 휘청일 거라 했는데 그 말이 빈말이 아니었어요. 이런 저를 살갑게 도와줬던 사람들은 친정 식구들이었고요. 친정 식구들은 조리원도 함께 알아봐 주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놀랄 노자라며 뒤집어져서 우리 집을 찾아온 거예요. 이때 저는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시댁과 친정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는구나 하고 말이죠. 친정 식구들은 어디까지나 내 안전과 내 건강이 먼저라면서 산후조리는 평생 가기 때문에 좋은 곳을 알아보라고 돈을 아끼지 말라면서 알아봐 주었어요. 이건 정말 맞는 말이라 생각했고요. 산후조리 제대로 하지 않아서 몸이 망가졌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여러 들었으니 말이죠. 그래서 당연하게 저도 돈을 아끼지 않고 산후조리원을 찾았어요. 그러나 시댁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댁 식구는 그 돈이면 사업도 한다면서 제게 불평불만을 하듯이 이런저런 말을 투덜대면서 털어놨거든요. 저는 정말로 서럽고 빈정이 상했어요. 처음에는 이런 사람들의 말은 듣지 말고 그냥 친정 식구들과 찾은 조리원으로 들어가 버릴까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도 결혼했으니 반은 시댁 식구와 걸쳐 있는 상태잖아요. 제가 산후조리원 들어가는 비용도 일부는 남편이 준다고 했으니 말이죠. 그래서 선뜻 동생이 알아봐 준 곳을 감당하기 어렵더군요. 제 돈이 전부 들어갔다면 저도 아무 말 없이 그냥 선택하고 말겠지만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그런 마음에 계속 갈등하고 있었는데 동생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어젯밤에 언니 남편이 우리 집에 왔던 거 알아? 부모님이 부르셔서 어제 쫓아왔더라. 처음에는 긴장하신 것처럼 바짝 군기가 들어 있었는데 아빠가 흰 봉투를 건네더라고. 그러면서 언니 산후조리원 비용을 쓰라고. 산후조리는 평생을 가기 때문에 좋은 곳에서 좋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면서 비용이 부족하면 말하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언니도 눈치 보지 말고 그냥 언니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랑 저번에 알아봤던 곳 있지? 나는 거기가 제일 마음에 들더라. 시설도 좋고 산모나 아기한테도 잘해주고. 제 마음의 갈등을 해결해준 동생에게 고마웠습니다. 동생이 넌지시 건네준 어제의 일 덕분에 저는 눈치 보지 않고 가고 싶은 곳을 가기로 마음 먹었죠. 그리고 생각했어요. 아휴, 나는 아직 부모가 되려면 한참 멀었구나 하고 말이에요. 이땐 정말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친정 부모님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좀 더 여유롭지 못했던 나 자신이 싫어지기도 했고요. 아무튼 복잡한 생각에 감정이 복받쳤는지 닭똥 같은 눈물도 툭툭 손등 위로 흐르더라고요. 그렇게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남편에게 이제 떳떳하게 이야기하자 싶었죠.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남편과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저번에 갔었던 거기로 정하려고. 산후조리 평생 간다고 주변에서 계속 말하는데 나도 좀 신중해야 하지 않겠어? 돈 모으는 의미가 뭐야. 이런 곳에 쓰려고 돈 모으고 사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좋은 곳으로 가자. 짐은 내가 오늘 저녁부터 챙겨놓을게. 그러니까 전화해서 예약 좀 먼저 하자. 얼른 안 하면 자리 없다고 그랬어. 그러나 이상하게도 저녁을 먹고 짐을 챙기려는 저를 보고 남편이 계속 말리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한다면서 저보고는 그냥 쉬고 있으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출산이 며칠 남지 않았으니 나한테 그동안 못해줬던 것들 생각나면서 괜히 더 잘해주는 건가 싶었어요. 그리고 첫 아이를 힘들다는 자연분만으로 건강하게 출산했습니다. 저는 자연분만이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자연분만 후에 축 처져서 힘없이 있는데 그때 되니 친구들이 왜 제왕절개를 하라 이야기했는지 알겠더라고요. 하여튼 병원에서 며칠 지나서 퇴원을 하는 날짜가 점점 다가왔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물었죠. 여보, 저번에 내가 말한 곳은 잘 예약해뒀지? 그리고 내 짐은 다 챙겼어? 내가 저번에 여보한테 챙기라고 목록도 적어서 줬잖아. 우리 꼬맹이도 안전하게 모시고 가야지. 좋은 산후조리원에서 푹 쉴 생각에 들떠있던 저와는 다르게 남편의 모습이 어쩐지 초조해 보이더군요. 저는 그냥 긴장해서 그런가 보다 싶어서 그런 남편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퇴원을 하는데 그날따라 더욱 초조한 모습을 보이는 남편. 쎄한 느낌이 들었지만 일단 남편을 따라 조리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도중에 집에 들렀다가 가자면서 저를 놔두고 자기 먼저 쌩하니 가버리는 거예요.
저보고는 먼저 가야겠다는 말만 남기고 말이죠. 저는 너무 황당해서 남편에게 전화해서 물었어요. 왜 같이 안 가? 그리고 병원에서 일부러 가까운 곳 찾아서 예약했는데 그냥 자기가 집에서 짐 들고 거기로 오면 되잖아. 집에서 조리원까지 거리가 얼마나 먼데 그걸 돌아서 오겠다는 거야. 당신 나 생각하는 거 맞아? 나 생각했으면 당신이 제대로 짐 챙겨서 내 퇴원 날짜에 맞게 준비해서 와야지. 이런 제 말에 남편의 답은 이랬습니다. 내가 당신 놀래주려고 준비한 이벤트가 있어서 그렇지. 당신 퇴원 날에 맞춰서 준비하느라 엄청 힘들었다고. 그러니까 놀라지 마라. 웃으면서 말하는 남편의 말에 순간 친구들이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죠. 산후조리원에서 이벤트를 준비하는 남편들이 많다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남편이 오늘 얼마나 제게 깜짝 선물을 하려고 그러는지 두근두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잠시나마 이런 행복한 상상을 했던 게 정말 지금까지도 한탄스러웠어요. 남편을 따라 집으로 가기 위해서 택시를 부르고 병원을 나섰어요.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잠시 뒤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침착하게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았죠. 그리고 맥이 탁 풀려버렸어요. 아이고, 우리 산모님 출산하느라 너무 힘들었죠? 제가 최고급 서비스를 모시기 위해서 많이 준비해뒀습니다. 고급 산후조리원 못지않게 마사지도 배워서 왔어요. 내가 다 배우느라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아니? 네가 가려고 했던 그 비싼 산후조리원하고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모실 테니까 얼른 와서 산후조리 해라. 그리고 그런 곳은 음식 다 받아서 해. 미역국은 역시 그 집보다 내가 전문이고. 아들 바꿔줄게. 기다려. 저는 순간적으로 머리가 띵했죠. 이 사람들이 도대체 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아이는 본인이 데리고 이미 도착해 있다면서 제게 얼른 집으로 오라고 말하는 둘이 제정신으로 말하는 건가 싶었어요. 제가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도 아니고요. 남편이 당당하게 우리 친정에서 돈까지 받은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우는 너무하잖아요? 그런 제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철없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짜잔, 우리 엄마가 그 산후조리원 반값에 너 산후조리 도와주신대. 자기도 아예 모르는 사람이 자기 몸 여기저기 만지면 좀 그렇잖아. 게다가 사람들 여럿이서 모여있는데 편하지도 않고. 그러니 우리 엄마 반값 산후조리 받고 얼른 기운 차려서 다시 일상생활 하자, 응? 어이없는 말에 그냥 전화를 탁 끊었는데 갑자기 문자 알림 하나가 오더군요. 참, 돈도 아꼈으니 나머지 입을 짐만 사서 들고 오면 돼. 얼른 와요. 제가 문자로 확인하자마자 남편이 다시 전화와서 얼른 오라고 지금 어디 있냐 묻더군요. 그 뒤로는 나를 산모님이라 부르며 산모님 어서 오세요. 내가 다 준비했답니다. 하는 살랑거리면서 말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죠. 저번 중고거래 이후로 또다시 내 뒤통수를 후려친 남편에게 이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들더군요. 이 사람들은 돈이 떨어지면 언젠가는 나를 팔아치울 수도 있는 사람들이겠구나. 이번에 제대로 깨닫게 된 거죠. 저는 그 길로 바로 친정 식구들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 집으로 오라고 불렀습니다. 곧장 조리원으로 간다던 식구들은 우리 집으로 부르자 의아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일단 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만나서 이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화가 잔뜩 난 식구들은 당장 그 거지 같은 인간들과 끝장을 내자고 하며 저를 달래주더군요. 지금까지는 참고 지내다가 나보다 더 불같이 화를 내면서 내 편을 드는 사람들을 보니 괜히 위로가 되었어요. 그날로 저는 집을 떠나서 친정집에 잠시 머물렀어요. 아무래도 산후조리원에 쉽게 자리가 나질 않아서 기다려야 했는데 다행히 2, 3일 안에 자리가 난다는 소식에 얼른 예약을 했죠. 그리고 행동대장인 아빠는 당장 행동에 나섰습니다. 화가 잔뜩 난 아빠는 내게 홀 대접은 물론 신중해야 할 시기까지 돈을 아끼겠다며 자신들이 건넨 돈을 뒤로 몰래 빼돌린 남편을 괘씸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바로 이삿짐 센터로 연락해서 집에서 남편의 짐만 싹 뺐어요. 이러한 일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사는 집은 말이에요. 남편과 제가 돈을 반반 혹은 비율에 맞춰서 돈을 대고 준비한 곳이 아니에요. 이 집을 얻을 때 남편은 말이죠. 돈이 없다면서 자기가 줄 수 있는 돈은 1,000만 원이 다라고 했거든요. 전 그 돈을 받고 전세 대출을 받아 이 집을 마련했고 사실상 남편은 그저 보증금 1,000만 원에 이 집을 살게 된 셈이었어요. 상황이 이러하니 아빠도 더는 참아줄 수 없다면서 계산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남편의 짐을 싹 빼서 시댁으로 보냈죠. 이런 놈을 내가 네 남편이라고 대우해줬던 게 한이다. 금쪽 같은 내 딸을. 그것도 내가 그날 분명히 좋은 곳에 보내주라 돈까지 손에 쥐어줬는데 그걸 배신해? 괘씸한 놈. 이런 놈은 그냥 지금까지 네가 떠안고 산 것만 해도 감사하다 생각해야지. 그놈 짐은 싹 분류해놔. 그리고 그 집에서 받은 것들은 모조리 밖에 버리게 체크만 해둬라. 넌 집에서 쉬고 있어. 그 집 사람들이 찾아오면 우리가 다 알아서 해결하마. 아빠는 제게 지금은 몸을 돌봐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저에게는 일절 손도 대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그래서 마음 편하게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 제가 산후조리원으로 들어가는 날이었어요. 정리된 짐을 받은 남편이 제게 연락이 왔더군요. 당신 그래도 이건 아니지. 어떻게 장인어른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 우리 집으로 온 짐은 뭐야? 이거 뜯어보니까 다 내 짐인데? 자기 미친 거 아니야? 자기랑 나 엄연히 부부 사이고 그 집에서 당신 가족들이 내 짐을 함부로 뺄 자격은 없어. 저는 어이가 없어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게 지금 아이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아내한테 할 이야기니? 넌 그래서 뭘 그렇게 잘했는데. 넌 내가 바본 줄 알지? 네가 우리 부모님한테 돈 받은 거 내가 모를 줄 알고 있었니? 내가 처음에 너희 가족들이 내게 했던 짓을 생각하면 그때 당신하고 갈라섰어야 했어. 그런데 내가 그것도 한번 봐준 거야. 그건 알고 있지. 그런데 지금 당신이 나한테 부부 사이에 대해 따지고 들어? 화가 나서 제가 소리치자 남편도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는지 당황스러워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막말로 너희 엄마 공짜 그렇게 좋아해서 대머리 되면 어쩌려고 그래? 그리고 자기 첫손주야. 내 핏줄이기도 하지만 네 핏줄이기도 하다고. 그런 손주에게 남이 쓰던 물건을 줘? 그게 정상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이니? 게다가 그 집, 넌 그 집에 대한 지분을 내게 말하면 안 되지. 당연한 거 아니야? 네가 그 집 마련할 때 돈 1,000만 원 말고 보태준 게 뭐가 있는데 그런 네가 그 집의 지분 이야기를 해? 부부에 대해 말하면서 그냥 넌 거기서 평생 잘 먹고 잘 살아. 우리 부모님이 딱 너한테 1,000만 원 줬으니까 우리 둘의 인생은 여기서 퉁치자. 나도 너 같은 놈 만나서 지겨웠고 다음부턴 절대 너 같은 놈 만나지도 않을 거고. 저는 제가 할 말을 다 내뱉은 다음 전화를 끊었어요. 속이 시원하더군요.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전개에 시어머니는 놀랐는지 남편과 함께 친정까지 쫓아왔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 집 사람들이 보기와 달리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변에는 그저 착하게 베풀고 살면서 호구처럼 보였을지는 몰라도 다들 계산이 철저하고 옳고 아님을 따질 줄 아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애초에 저는 그때는 이미 산후조리원에 들어와서 마음 편하게 엄마와 지내고 있었으니 속타는 것은 시댁 식구였죠. 찾아온 시어머니와 남편을 향해 으름장을 놓는 것은 아빠와 동생이었어요. 동생은 제가 홀대받은 사실의 대부분을 알고 있었기에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막말로 대응했고 아빠는 오목조목 따져가며 제가 이때까지 했던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가족이라는 틀로 우리 가족을 압박하려던 시어머니와 남편도 철저하게 따지고 드는 아빠와 동생에게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자신들이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저 주변 사람들이 피해간다는 사실은 몰랐거든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요? 더러워서 피하죠.
아무튼 이런 사실을 본인들만 모르고 있었으니 된통 당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간 거죠. 아빠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행색을 보니 앞으로도 그 집에 있으면 제가 괴롭힘을 당하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하루는 저를 찾아와서 말하더군요. 너희 집이랑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세를 놓고 이사가 하자. 아무래도 그 사람들 거머리보다도 끈질길 것 같구나. 그러면 너도 그렇고 네 자식도 그렇고 아예 마음 놓고 지내기 힘들 거다. 너랑 이혼한다고 해도 세상 끝까지 쫓아올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피해가는 게 맞다. 저도 아빠의 말에 동의했어요. 시댁 식구는 정말 찰거머리보다도 끈질긴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빠의 말대로 집을 팔고 친정집은 세를 놓은 채로 우리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죠. 그 다음은 정말 마음 편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아이에겐 공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서 너무 좋았고요. 전 남편과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참, 전 남편은 말이죠. 끝까지 돈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이더군요. 그 무시무시한 거지근성이 어디까지 갔냐 하면 이혼 소송을 걸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변호사 선임 비용이 아깝다고 그냥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소송 포기한다고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이혼하겠다고요. 어이가 없죠. 전 남편이 한 말은 더 가관이었어요. 어떻게 여자가 그렇게 모질 수 있냐? 그렇다고 소송까지 걸어? 넌 변호사 선임비가 아깝지도 않아? 돈을 그렇게 허술하게 써서 나중에 어떻게 살려고? 변호사 선임비 비싸다는 건 압니다. 그래도 내 자식 내 재산을 지키려면 싸울 때는 싸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걸 아끼겠다고 이젠 자기 인생까지도 떨이 처분을 하더군요. 그 덕에 전 남편과는 원만하게 합의 이혼을 할 수 있었고 아이의 양육권은 모두 제가 가지고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유리한 조건을 잔뜩 붙이는 건 덤이었죠. 대신 제가 전 남편에게 해준 것은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끝에 끝까지 가서도 돈돈 하는 사람을 지금까지 남편이라고 지내왔던 시간이 한이 되더군요. 지금은 다행히 이전 시댁과 단절된 채로 살고 있어요. 아이도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고요. 요즘은 온 가족들이 아이 키우는 재미에 쏙 빠져 있는 상태예요. 아이가 전 남편과 닮은 구석도 없어서 어찌나 귀여운지 부모님은 아이가 저를 닮아서 다행이라면서 첫 손주를 아주 예뻐 죽으려고 합니다. 동생은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아이를 낳은 것을 보고 자기도 이렇게 귀여운 자식을 낳고 싶다면서 벌써부터 출산 계획을 세우고 있네요. 자기 남편과는 이야기가 된 부분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걱정했던 것이 아이가 자라서 이전 시댁의 궁상부터 배우면 어쩌나 하는 것이었거든요. 주변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고 아이가 궁상을 배우면 주변 친구들에게도 좋지 않은 눈총을 받을 것은 당연했죠. 그래서 어떻게 교육을 하면 좋을지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런 걱정도 싹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예의도 배우고 바르고 좋은 것들에 대해 많이 알게 될 테니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잘 큰 것처럼 말이죠. 부모님은 아이를 돌보면서 제게 다른 괜찮은 사람을 만나보는 것은 어떤지 최근에 제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알기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겠죠. 저도 아이에게 아버지를 만들어주고 싶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저당 잡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래도 마음의 문은 열어두자 싶어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려 하고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전 남편과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진 않잖아요. 요즘에 정말 물가가 많이 올라서 살기 힘들지만 그래도 전 남편에게 꾸역꾸역 양육비 받으면서 어떻게 아이와 오손도손 잘 살고는 있네요. 아무튼 지금까지 전 남편과 저 사이에 있었던 일을 알려드렸어요. 최근에는 예전과 달리 성격 차이로 헤어지는 부부가 많다고 들었어요. 옛날에 우리 부모 시절에는 서로 맞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참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대는 변했고 지금은 대부분이 성격이 맞지 않다고 생각되면 서로 합의하에 이혼을 결정하기도 하죠. 저처럼 어떤 일을 계기로 이혼하게 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지금은 예전처럼 자식이 있다고 이혼은 생각지도 않는 시대가 아니니까요. 하여튼 이런 시대가 왔다는 것을 부모님들도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 친구의 경우에는 불화가 심한데도 양가 부모님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혼을 하지도 못하고 사는 부부도 있거든요. 주변에서 본 입장이지만 이럴 때는 정말 속이 답답하긴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제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진부해서 재미있게 듣고 계셨을지는 모르겠네요.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은 즐거운 나날만 계속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은 아이와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